몇 시간째 계속되는 가을비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박할아버지는 어깨를 한껏 움츠리고 우산을 받쳐들고 있었죠. 68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손길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주민들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갈 때 비에 젖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 택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 그리고 아파트 주변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일까지 박할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해냈어요. 아저씨, 오늘도 수고 많으시네요. 중년의 여성 주민이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이런 작은 인정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모든 주민이 그를 존중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 여자가 있었어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던 그때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차의 주인은 30대 초반의 김지연이었죠. 아파트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주민이었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요? 우산 가져와요, 빨리. 김지연이 차 안에서 소리쳤어요. 마치 그가 날씨의 주인인 것처럼 화를 내며 말입니다. 박할아버지는 한숨을 삼키고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갔죠. 네, 금방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김지연은 박할아버지가 우산을 씌워주자 대뜸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아니, 이것도 제대로 못해요? 비다 맞잖아. 정신 좀 차리세요. 박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아무리 그녀가 무례해도 그의 일은 주민들을 돕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작은 상처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 주차 공간 꼭 비워놓으세요. 지난번처럼 누가 주차하게 놔두면 당신 책임이니까. 김지연의 말투에는 항상 명령과 위협이 함께했죠. 박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설명했었어요. 주차 공간은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김지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박할아버지는 그저 명령을 따라야 할 하인에 불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작은 우산 아래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가족을 위해 시작한 이 일이 때로는 너무 버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곧 밝아질 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견딜만 했습니다. 그날 밤 박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준호가 승진했대. 곧 결혼도 할 거래. 아내는 기쁨에 눈물을 글썽였죠.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네요. 박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 박준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김지연과의 갈등이 앞으로 얼마나 심각해질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요.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엮어놓곤 합니다. 그리고 그 실타래는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어요. 박할아버지의 삶은 곧 폭풍 후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찍 출근해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어제의 비가 그치고 환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그런 평온한 아침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택배가 어디로 간 거죠? 김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는 출근 시간에 맞춰 관리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어떤 택배 말씀이신가요? 어제 저녁에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 현관문 앞에 없더라고요. 김지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
그 택배는 제가 보관실에 넣어두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을까 염려되어. 박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지연이 그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어요.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내 물건을 마음대로 어딘가에 넣어두면 어떡해요? 당신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있던 몇몇 주민들과 직원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박할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수십 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는 그였습니다. 그런 그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듯한 발언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택배를 가져오는 동안에도 김지연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경비원이 이 정도도 제대로 못하면 뭐하러 두는 거예요? 결국 택배를 건네받은 김지연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요. 이 건물 주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 잊지 말고. 박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모욕감과 수치심이 그를 압도했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일상으로 돌아갈 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주민회의가 있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회의실 정리를 마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그때 회의실 안에서 김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우리 아파트 경비가 좀 이상해요. 특히 박할아버지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 박할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젊은 여자들 택배만 따로 챙기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어제는 제 물건을 몰래 숨겨뒀다가 제가 따지자 겨우 내놓았어요. 박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김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무서워요. 저희 같은 여자 주민들이 많은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CCTV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순간 회의실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평소 박할아버지와 별 교류가 없던 주민들이었죠. 맞아요. 저도 가끔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그 모든 말을 들으며 온몸이 굳어갔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죠. 회의가 끝나고 관리소장이 박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최근에 몇몇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서 잠시 휴직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날 밤 박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난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졌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가족은 알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날 이후 박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대화도 줄었어요. 그리고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했죠. 소문은 빠르게 퍼져 이웃들의 시선조차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할아버지의 인생에 어둠이 드리워졌어요. 그리고 그 어둠은 생각보다 오래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어느 저녁, 박할아버지는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지 않는 그는 소소한 연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차 한 잔 드세요. 박준호가 따뜻한 차를 들고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의 준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승진까지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준호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냐? 박 할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이냐? 그런 좋은 소식을 왜 이제야 말하는 거니? 아버지가 최근에 몸 상태도 안 좋으시고 제 얘기로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의 말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죠. 박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소식은 항상 내게 기쁨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봐도 참 착한 사람입니다. 준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만났는지도 궁금하네. 준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엔 좀 냉정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배려심 많고 다정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며 박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예비 며느리를 향해 열려 있었어요. 오랜 시간 우울함에 잠겨 있던 그에게 아들의 결혼 소식은 새로운 희망이었죠.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같이 식사하기로 하자. 너희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실 거다.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떠난 후 박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 준호가 드디어 짝을 찾았대.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어떤 아가씨래요? 아직 자세히는 모르지만 준호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 다음 주에 만나보면 알게 되겠지. 그날 밤 박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아들의 결혼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죠. 어쩌면 이제 과거의 아픔도 조금씩 잊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어요. 토요일 저녁, 준호가 예비 신부를 데리고 오기로 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 할아버지 부부는 오랜만에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다과가 가득했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곧 올 거예요. 아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 할아버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죠. 아버지, 어머니 왔습니다. 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할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준호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김지연이었습니다. 3년 전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바로 그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김지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도 박 할아버지를 알아본 것이 분명했어요. 둘의 눈이 마주친 그 찰나, 과거의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박 할아버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들어오너라. 그렇게 운명의 장난처럼 다시 만난 두 사람. 박 할아버지와 김지연의 불편한 만남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이 만남이 앞으로 박준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흐르는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썼어요. 김지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고 준호와 그의 어머니만이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지연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박할아버지의 아내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지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현재 마케팅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준호 씨와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다 알게 됐어요. 아, 그랬군요. 우리 준호가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어머니의 질문에 준호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오히려 제가 지연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지연 씨는 정말 일도 잘하고 배려심도 깊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할아버지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졌어요. 뜨거운 차가 그의 바지 위로 쏟아졌죠. 아이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황급히 일어나 냅킨을 가져왔습니다. 괜찮다. 그냥 손이 미끄러졌을 뿐이야. 박할아버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어요. 김지연도 일어나 도우려 했지만 박할아버지는 그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 두려움,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죠. 준호야, 잠깐 부엌에 좀 와줄래? 박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를 따라 부엌으로 향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박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준호야, 그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지연 씨요? 1년 정도 만났으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세요? 준호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박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지연 씨를 어디서 아세요? 3년 전 내가 일하던 아파트의 주민이었다. 박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었고 우울증까지 앓게 됐단다.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돼요. 박할아버지는 몇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갔습니다. 김지연의 갑질, 허위 소문,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겪었던 수모와 고통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 정말입니까? 준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거짓말을 한 적 있니? 박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호는 할 말을 잃은 채 벽에 기대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1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증거가 있으세요? 준호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CCTV 영상이 있을 거야.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녹취록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몇몇 주민들도 있을 거다.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김지연과 준호의 어머니는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김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준호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이었죠.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준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어색해져 있었어요. 준호는 김지연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고 박할아버지는 김지연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불편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마쳤어요. 준호와 김지연이 떠나갈 때 김지연은 박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박할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준호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박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도 말해야겠소. 그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예요. 그날 이후 준호는 박할아버지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말이 사실일까?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자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준호의 마음속에 커다란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이튿날 아침 박준호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끔찍한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준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일했던 아파트 관리소장의 연락처였어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김 소장님 맞으신가요?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박할아버지의 아들 박준호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함께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박 어르신의 아드님이시군요. 무슨 일이신지?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퇴직하신 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 소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그건 좀 복잡한 일이었습니다만 직접 뵙고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준호는 아버지가 일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 소장은 그를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박 어르신께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김 소장이 커피잔을 매만지며 말했어요. 당시에는 주민들의 항의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CCTV를 다시 검토해보니 뭐가 있었습니까? 준호가 바짝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주민, 김지연 씨가 주장했던 내용과 실제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버님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어요. 김 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히려 그 주민이 아버님을 계속 괴롭히는 장면들이 많이 발견됐죠. 준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 영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보존 기간이 지나서 대부분 삭제됐지만 민원 처리 과정에서 몇 가지 장면은 별도로 보관해뒀습니다. 김 소장은 USB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당시 녹화본 중 일부입니다. 법적으로는 드릴 수 없지만 아버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즉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김지연이 박할아버지에게 고함을 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제대로 받쳐들지 않았다며 화를 내고 있었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김지연이 다른 주민들에게 박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경비 아저씨 정말 이상해요. 젊은 여자들만 자꾸 쳐다보고 택배도 뜯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준호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영상 속 김지연은 그가 알던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같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마지막 영상은 주민회의 장면이었습니다. 김지연이 주도적으로 발언하며 박할아버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주민들의 반응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죠. 아무도 박할아버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모두 본 준호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가 아버지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아버지의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이었어요. 준호는 김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지금 만나야겠어. 1시간 후 그들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김지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끝나고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설명할 기회를 줘. 김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받으셨던 사람이.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당신이었다니. 그때는 내가 정말 어리고 이기적이었어. 김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나도 많이 변했어. 준호야, 제발.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어? 아버지는 그저 생계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셨을 뿐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지연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용서를 구할 기회라도. 용서? 당신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직장을 잃게 만들고 우울증까지 앓게 했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그냥 용서하라고 할 수 있지? 김지연은 준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준호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은 진심이었어. 내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내가 알아줬으면 해.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어요. 그는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날 밤 준호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죠. 아버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몰라서. 박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 잘못이 아니다. 그저 운명의 장난이었을 뿐이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파혼하겠습니다. 그 말에 박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아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정말 확신하니? 사람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대한 사람을 제가 어떻게 평생 함께할 수 있겠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준호의 결혼 계획은 무산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김지연의 진짜 본성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할 테니까요. 파혼 통보 이후 김지연의 연락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집요해졌어요. 준호의 휴대폰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였습니다. 준호야,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설명할 기회라도 줘.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줄게.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내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제발 응답해줘. 열흘째 되는 날, 준호는 마침내 전화를 받았어요. 지연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전화 너머로 김지연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야?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했던 일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었어.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야. 김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난 정말 변했다고.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이후 준호는 김지연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김지연은 준호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을 가장에 마주치려 했지만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그를 기다렸어요. 지연 씨, 이러지 마세요. 어느 날 퇴근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건 스토킹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김지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애원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적 조치? 그래, 해봐.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우연히 만난 것뿐인데. 그 순간 준호는 김지연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아 보였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다음 날 준호의 회사 동료들이 이상한 소문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지연 씨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요즘 당신 욕을 엄청 하던데. 네, 무슨 말이에요? 준호가 놀라 물었어요. 지연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바람을 피워서 파혼했다고 말하고 다녀. 심지어 폭력까지 썼다는 얘기도 하더라.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지연이 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정확히 3년 전 아버지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준호의 집 현관문에 변심한 남자라는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회사에서도 그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죠. 김지연은 준호의 평판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준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김지연이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해요. 소문도 퍼뜨리고 집까지 찾아오고. 전화기 너머로 박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그 사람 정말 위험하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어요. 증거를 모아. 모든 메시지, 전화 기록, CCTV. 가능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어야 해. 그 조언을 따라 준호는 김지연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물론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회사 보안 카메라가 포착한 영상도 확보했어요. 동료들에게 퍼뜨린 거짓말에 대한 증언도 여러 개 모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쌓였을 때 준호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는 변호사를 만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과 스토킹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법적 대응이 가능해요.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그래도 계속된다면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적 대응이 최선일까? 하지만 아버지의 경우처럼 그냥 넘어가면 김지연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일을 반복할 거예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되어선 안 됩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다음 날 김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내용 증명이라니? 경고했잖아요. 스토킹과 거짓 소문 퍼뜨리는 걸 멈추라고. 준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나를 고소하겠다고? 그럴 수 없어. 김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내가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희 아버지 일도 다시 꺼낼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분노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더 확실해졌네요. 당신이 정말 변하지 않았다는 걸. 다음 날 준호는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명예훼손과 스토킹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도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별도의 고소를 진행했죠.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김지연의 부모가 직접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딸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준호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충분한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법의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의 아버지가 애원했습니다. 금전적인 합의라도 당신이 원하는 만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누군가의 명예와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준호와 김지연 사이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었어요. 법정 다툼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김지연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맞섰어요. 그녀의 주장은 일관되었습니다. 단지 헤어진 연인을 만나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준호가 제출한 증거들은 그것이 단순한 미련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6개월 동안 준호는 많은 것을 견뎌야 했어요. 회사에서의 시선은 여전히 불편했고 김지연의 지인들로부터 비난 메시지도 간간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겪었던 부당함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었죠. 준호야, 괜찮니? 어느 날 박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젠 저도 강해졌어요. 박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편하구나. 나는 그때 그냥 물러나 숨어버렸으니까.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준호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인생은 그런 거란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기도 해. 하지만 중요한 건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지. 준호의 법적 대응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지연이 일하던 회사에서도 그녀의 행동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과거에 그녀가 괴롭혔던 동료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죠. 저도 김지연에게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준호의 변호사에게 한 여성이 증언했습니다. 제가 그녀보다 높은 평가를 받자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어요. 당시에는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지만 그렇게 김지연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박할아버지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녀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왔던 행동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어요. 법원은 김지연의 행위를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인정했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준호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또한 3년 전 박할아버지에 대한 명예훼손건도 인정받아 별도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을 나서는 준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긴 터널을 지나온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 준호가 박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박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오는 법이구나. 법원 밖에서 김지연과 그녀의 부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지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 김지연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 딸이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김지연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준호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미움이나 분노보다는 어딘가 공허한 감정이 그를 채웠습니다. 이미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으니 그에 따르면 됩니다. 김지연이 한 발 앞으로 나왔어요. 준호야, 다시 한번 기회를. 그때 박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3년간의 고통이 깃들어 있었어요. 김씨, 이제는 제발 우리 가족에게서 떠나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했던 일, 그리고 내 아들에게 했던 일,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때예요. 김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이 보였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김지연은 더 이상 준호와 박할아버지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떠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준호는 손해배상금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괴롭힘과 명예훼손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어요. 그것이 이 고통스러운 경험에 가장 적합한 마무리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흐르고 준호와 박할아버지의 일상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우울증도 많이 호전되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같이 낚시 가요. 어느 날 준호가 제안했어요. 바다가 정말 좋대요. 박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좋겠구나. 벌써 몇 년째 낚시를 안 갔네. 그렇게 그들의 삶은 조금씩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먹을 때가 됐네. 박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요리해 볼까?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죠. 아버지, 김치찌개 오랜만에 먹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은 이제 그 진리를 알고 있었죠. 1년이 지난 늦가을의 어느 토요일 오후, 박할아버지는 아파트 단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려 있었죠. 젊었을 때 찍은 가족 사진부터 준호의 어린 시절 모습까지 추억이 담긴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어요? 준호가 두 잔의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박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방금 왔어. 이 오래된 사진들 좀 보고 있었지. 준호는 아버지 옆에 앉아 커피를 건넸어요. 어떤 사진인데요? 내가 5살 때 바다에 갔던 날 찍은 거야. 기억나니? 박할아버지가 사진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작은 준호가 모래성을 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기억나요. 그날 파도가 제 모래성을 다 쓸어가서 엉엉 울었었죠. 박할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맞아. 그래서 내가 더 큰 모래성을 함께 만들어 주었지. 두 사람은 한동안 옛 추억에 잠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박할아버지는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우울증을 거의 극복했고,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 선생님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죠. 준호는 새로운 부서로 이동해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박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생이란 참 이상한 것 같구나. 때로는 가장 힘든 시간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법이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김지연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겪으셨던 일도 몰랐을 거고,
지금처럼 아버지와 가까워질 기회도 없었을지 모르죠. 나쁜 인연도 결국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거야. 박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인연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지.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김지연에 대한 소식 들으셨어요? 박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구나. 우리 삶에서 그 사람의 장은 이미 닫혔으니까. 그때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한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지 씨예요. 박할아버지도 미소 지었어요. 어서 받아라. 기다리고 있을 테니.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화를 하러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박할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6개월 전 준호는 회사 동료인 김민지와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죠. 민지는 차분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준호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민지 씨가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자네요. 괜찮으세요? 통화를 마친 준호가 돌아와 물었어요. 물론이지. 민지는 항상 환영이야. 박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옆에 다시 앉았어요. 아버지, 가끔 궁금해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셨다면, 저와 김지연이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박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너는 평생 그녀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야. 사람의 본성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는 거군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렇지. 하지만 중요한 건 박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과 계속 엮일지 아니면 그들을 우리 삶에서 떠나보낼지.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아버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할 것 없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박할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했고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했지. 그들 앞으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노부부가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장면들이 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죠. 이제 가볼까? 박할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준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민지 씨도 곧 올 거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고 바람은 서늘하지만 상쾌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죠. 아버지,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제가 일하는 회사에 한번 놀러 오세요. 새로운 사무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박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꼭 가보마.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싶구나. 준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편이 되어주셔서요. 박할아버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들아, 가족이란 그런 거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거지.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과거의 아픔은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악연은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느냐는 자신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요리할게. 박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버지 손맛이 그리웠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이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삶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박할아버지와 준호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악연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